새정년의 이종걸 원내대표, 이분은요 만나보면 점잖은데 가끔씩 말을 좀 험악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또 센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경풍 공작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옛날에 북풍 공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해창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권이 이 북한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안보 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북풍 공작이었죠. 그런데 경풍 공작을 펼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초이노믹스 실패에 따른 제조업 침체,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버블 등 경제 위기를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비협조해서 이 경제 위기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정부가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으로서는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쟁점 법안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총선 때 쟁점이 될 경기 침체의 원인을 야당이 법안 처리에 비협조해서 그렇다 해서 야당한테 덤터기를 씌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바본가 병신인가? 이런 점에서 더 이상 선거의 여왕이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점을 국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올린 데 대해서 선거용 경풍 공작에 활용하고 있지만은 신용 등급 상승이 한국 경제 상황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경풍 공작까지 들고 놓은 부분은요, 저는 좀 말이 지나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야 이제 2015년 12월이 자신이 해왔던 개혁을 법제화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되지 않으면 사실상 되기가 어렵고요. 또 더 나아가서 경제가 내후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확정적으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기 전에 통과 좀 하자라는 거지, 지금 누가 경풍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호응을 해주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이 이종걸 원내대표 본심에 있으니까 이종걸 원내대표 스스로도요, 나중에 경풍 공작을 하고 있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덤터기를 이쪽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정의화 의장이 주최하는 쟁점 법안 관련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장이 상임위 간사 등을 초대해 의견을 듣고 쟁점을 직접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목희 정책위 의장과 의논한 결과 이는 효율성이나 이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회의 형식을 다시 한다면 양당 정책 협의회로 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회의의 방법을 다시 의논할 걸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목희 정책위 의장도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논하고 필요하면 원내 지도부가 나서서 조정할 일이다. 국회의장이 이것까지 할 일은 아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자, 정의화 의장이요, 요즘 야당한테 합리적인 국회의장,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잘한다, 이런 소리 좀 듣다 보니까요, 한마디로 오지랖이 어디까지 넓어져 가지고 이제 정점 법안 처리를 갖다가 다 국회의장한테 여야 대표가 와라, 그래서 내가 조정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려다가 야당한테 정면으로 뺨을 맞은 계기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양당의 새누리당, 새정연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당의 예를 들어서 정책 관련 협의 구도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상임위 간사, 그리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런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만나면서 이 법안들을 뭘 고쳐달라,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이걸 의장이 모아갖고 한 방에 되지도 않은 일을 왜 이런 쇼를 하다가
야당한테조차도 이런 비판을 받는지, 한마디로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의화 의장 좀 자중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제 경제부총리가 2달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그만둔 유일호 전 장관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달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그만둔 분이 그때 이제 당으로 돌아가셨죠. 이분은 의원입니다. 근데 2달 만에 경제부총리로 왔다 그러면 그때 2달 더하게 하시다가 바로 부총리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지 뭐 하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일호 전 장관이 경제 전문가기는 하지만은 이 어려운 경제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느냐, 순둥이다, 참 온건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요, 정부가 공격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치지 말고 아주 수비적으로 수비를 잘해서 경제 위기가 올 때 막아내기만 하면 내년 경제는 성공한 거고, 내후년까지 그렇게 잘 막아내고 정권을 넘겨주면 그걸로서 박근혜 정권은 임무를 다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로 폭등을 했고, 가계부채 중에 500조 이상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고, 그리고 지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30%가량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곧바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될 악성부채자들이고, 또는 갈수록 이 좀비 기업들이 늘어나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가계부채 못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해외의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한국이 조기에 위기가 오기 전에 악성 좀비 기업들을 구조조정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심각한 상황으로 이 우량 기업조차도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합쳐져서 한국의 은행들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부양정책 초이노믹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좀 올랐는데요, 이 부분의 거품들이 내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꺼져갈 겁니다. 그런 양상에서 이 부동산 이 폭락 사태가 오지 않도록 정말 소프트 랜딩 시키는 부분에서의 역할을 얼마나 발휘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다른 방해 요인이 없이 그 경제가 풀로 가동된다 했을 때 얼마나 성장할 수 있냐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한국의 이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2%대 중후반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가지고요, 억지로 3%대라고 우기는데요. 이렇다면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은 항상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을 하는 것이 상식적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당면한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성장 동력을 과연 찾아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 앞에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위기가 오기 전에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자, 가계부채 이야기를 오늘 좀 하면요, 통계 작성 이후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100만원을 벌면 빚 갚는데 24만원을 쓴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가처분 소득, 내가 세금이나 이런 거 그 다음 보험 내고 공적보험을 내고 남은 돈 중에 4분의 1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00만원을 벌어서 24만원 빚을 갚게 되면 남은 76만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구당 빚이 3년 사이에 17%가 증가했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하는 속도보다도 2배가 빚의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10가구가 있다면 그 중에서 6.4가구가 빚이 있고요,
빚이 있는 가구의 평균 빚 규모는 9,614만 원입니다. 그리고 빚이 없이 그냥 일반 가구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 부채가 얼마냐고 하면 6,181만 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은 가구당 6,181만 원의 빚을 지고 있고 빚이 있는 가구는 9,614만 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평균 자산 규모가요, 빚 빼고 나면 2억 5천만 원 안팎입니다. 근데 빚이 이 정도로 많다고 하면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 3년 전보다도 가구당 1,300만 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가 매우 심각함을 느껴서 갑자기 정책을 올 하반기부터 턴하더니만 지금 세 번째 내년에 이 가계대출 부분을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턴하지 말고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대출을 갖다가 늘리는 정책을 하지 말았어야죠. 작년에 할 때는 뭐고 1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빚이 어느 정도 불어나는지 그 속도를 알지 못하고 그런 정책을 구사했는지, 정말 저는 이런 정책을 했던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해명이라도 한번 하고 집에 가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려스러운 거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체 부채 증가율보다 4배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사실상 직장에서 은퇴해서 있는 사람들의 부채 증가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영업을 해서라도 하려고 조그만 분식 가게라도 열려고 대출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그야말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짐작이 되지, 이분들이 집 살라고 투자하려고 대출받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재 부채의 구조 전체를 갖다가 분석하면 그 성격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인데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고요. 간혹 한 번씩 정부의 장관이나 부총리가 경제가 좋아진다, 호전되고 있다, 매출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욕을 먹는 것이지,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경풍 공작이 아니라 진짜 이 경제 위기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